자, 오늘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싹 한번 훑어줄게. 안 들어오나 더 이상?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싹 한번 훑어줄게. 먼저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디스타 프로그램, 피아제 이론에 기초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젝트 접근법, 네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 있고, 자연 친화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혼합 연령 프로그램 총 8개야. 그치? 먼저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자,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은 미첼에 의해서 비롯된 거지.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뱅크스트리트 사범대학은 주위의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 입각하여 뭔가 미국식 유아교육의 면모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아동 발달 지식과 교육 과정을 통합하는 프로그램들을 발전시켜서 발달적 상호작용 접근법을 보급하는. 이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가 뭐냐?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은 가장 현대적 의미의 아동 중심, 아동 발달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 듀이, 아까 언급했던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 아동 발달을 강조하고 듀이의 진보주의 이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성숙주의 유아교육 과정 접근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세 가지 접근의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있어요. 첫 번째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의 영향, 두 번째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의 영향, 세 번째 이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이론의 영향. 이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이론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해도 이 세 가지 접근의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거지. 첫 번째로 이제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의 영향을 보면은 프로이드 학파의 정신 역동적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이 자율적 자아 형성 과정의 발달에 관심을 둔 에릭슨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 그래서 이 첫 번째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의 영향에서는 이 자율적 자아 형성 과정, 이 말이 중요해. 자율적 자아 형성 과정에 발달에 관심을 둔 에릭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의 영향으로 유아기 동안 건전한 인성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 기르기, 자신의 존재 가치 의식하기, 자율감 형성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았어. 이제 두 번째로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의 영향은 아동에게 처음에는 감각, 신체적 운동, 사물의 조작, 이런 것들을 통해 경험을 하도록 하고, 아동 스스로 사람이나 사물과의 경험과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 나가도록 했어. 그리고 비고츠키의 영향은 아동의 문제 해결과 경험에 대한 해석이 미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인식하였어. 세 번째로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이론의 영향, 듀이, 존슨, 아이작 미첼, 이런 교육 이론가와 교육 실천가의 교육적 접근 방법에 기초하고 있어. 전인적 아동을 강조하여 아동의 발달 전 영역,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미적, 이 전 영역을 중시해.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은 아까 말했던 듀이의 진보주의, 그리고 정신 건강이야. 학교는 단편적인 학습이나 기본적인 인지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창조적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습도 제공해 주어야 해. 또한 아동의 개별성을 존중해 각각의 개인적인 특성을 살려줘야 되고, 협동심과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길러줘야 해. 아동 중심 교육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이 교사, 전문가를 교육시킨다고 볼 수 있어.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유아의 발달을 강조하는 성숙주의 관점의 교육 프로그램이고, 근본적으로 인간 발달에 대한 환경적 요소를 중요시해. 즉, 교육은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마련해줘서 아동의 발달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 낙후 지역, 부루 아동의 결핍을 언어 개념 기능의 결핍과 인간관계를 의지하는 기술의 결핍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1971년부터 아까 초반에 언급했는데 발달적 상호작용, 이 발달적 상호작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어.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 그리고 아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했다는 거지.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와 추구하는 인간상을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육과 학습에서 발달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은 교사나 교구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를 했어요. 교사 지시적 학습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죠. 이걸 교사 지시적 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동 스스로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직접 경험이 이 학습과 교육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아동이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함께 도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이 개별적 학습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래서 이제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에는 이제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지 기능의 발달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나 교제나 교부와 같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나 교제나 교구와 같은 구체물의 직접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는 첫 번째 원리가 있고, 두 번째로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본능이다. 따라서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구성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원리가 있고, 세 번째는 아동 발달에서 개인차를 인정한다는 원리, 마지막으로는 전인적 아동으로 성장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함이다. 이제 첫 번째에서 인지 기능의 발달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나 그리고 교제나 교구 같은 구체물의 직접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는 원리는 이제 인지적 성장 자체가 단순히 성숙에 의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인지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아동이 이제 직접 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는 원리는 이제 아동은 호기심이 많은 존재잖아. 그래서 자신이 속한 환경과 세상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탐구하려는 본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본성은 이제 아동으로 하여금 태어나면서부터 응애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게끔 또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동들은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 이걸 주장을 한 거고, 이제 세 번째 원리가 이제 아동 발달에서 개인차를 인정해야 된다는 원리가 있었잖아. 아동은 다 고유한 자아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잖아. 그래서 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자아성을 지니고 있어. 나와 다른 독특하고 고유한 또 다른 존재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이 되고,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또 되는 거지. 마지막 원리가 이제 전인적 아동으로 성장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함이다 이거였는데, 교육은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우리가 다 사회 구성원이잖아.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 사회의 집단적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집단적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책임감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런 가정과 지역사회는 학교와도 협력을 해야 돼. 학교와도 협력을 해서 교육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를 봤는데, 그럼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어떤 인간을 추구하느냐, 추구하는 인간상, 뭐 방금도 뭐 전인 발달, 민주사회 시민, 뭐 집단적 정체감 이런 걸 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추구하는 인간상이 무엇이냐를 봐야지.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거래. 아동과 사회 모두가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학습과 활동, 이거라고 보았어. 아까 말했던 미첼은 사회 발전에 기여할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태도와 윤리성을 갖춘 아동과 교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태도, 과학적인 태도, 윤리성을 갖춘 이 아동과 교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니까 이들만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지. 뭐 미첼이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이 뭐 삶에 열정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도 있고, 지적 호기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 이런 것도 있고, 변화에 대해 융통성을 가지며 현재 맞지 않는 것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효용성 있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 정의의 단호함과 관용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는 사람. 이거 진짜 좋다. 정의의 단호함과 관용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는 사람.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추구한 인간상이다. 타인에게 주어진 공식적 권리뿐만 아니라 그가 고유하게 세운 내적 기준까지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것도 너무 좋다. 타인에게 다 권리가 있잖아. 근데 그가 고유하게 세운 내적 기준, 이런 것까지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좋네. 민주주의 이념을 진작시키기 위해 민주적인 삶을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미첼이 이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는 뭐냐? 교육 목표로 보기 전에 먼저 목적은 아동의 능력, 대인관계, 창의성을 증진시켜 자신감 있고 발명적이며 책임감 있고 생산적인 인간으로 육성하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인간으로 육성하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어. 그럼 그게 무슨 목적이냐? 아동의 능력, 대인관계, 창의성을 증진시켜 자신감 있고 발명적이며 책임감 있고 생산적인 인간, 이걸로 육성하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언어, 인지, 신체, 사회, 정서, 그리고 미적 능력 발달을 포함하는 전인 발달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목표는 이제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에서는 능력 함양, 개별성 또는 주체성 인식, 사회와 제 기능의 통합이라는 4가지 일반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로 능력감의 증진, 이 목표고, 두 번째가 자아 정체감 혹은 개별성,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와, 네 번째가 기능의 통합이야. 먼저 첫 번째로 말했던 목표였던 능력감의 증진을 볼게.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영역에서 이제 자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도록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거야. 지식의 사용 능력과 같은 객관적 자아감과 자아개념, 자신감, 능력감과 같은 주관적 자아감을 모두 포함한대. 두 번째로 목표인 자아 정체감 혹은 개별성. 유아는 다 독특한 고유성을 가진 독립적 존재잖아. 그래서 그에 적합한 형태의 개별적 학습을 유아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객관적 자아 개념과 현실적인 기대 수준, 자율적인 선택 능력과 독립심 등을 포함한대. 세 번째 목표는 사회화잖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능을 이제 유아가 학습하도록 안내를 하는 거지. 교실의 사회적 질서를 위해 개인의 충동을 조절하는 이성의 발달, 타인의 관점에 민감하고 상호 협동하는 일, 자신의 생각이나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갖는 일 등을 포함한대. 이 사회화에다가 포함한대. 마지막 목표, 기능의 통합이라는 목표가 있어. 학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목표들을 더욱 전진시킬 수 있도록 자신감, 능력, 동기, 대인관계 방식과 모델 등을 이 자극을 해서 유아의 학교생활 자생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내적 기능의 통합이라는 건 이제 내적 세계, 외적 세계의 통합, 사고와 감정의 통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대. 이제 4, 5세를 위한 구체적 교육 목표. 얘는 뭐 주위 환경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킨다. 놀이를 통해 경험을 통합시키도록 지원해준다. 충동 억제를 내면화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거 있고 다양한 형태로 또래와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교육 내용을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경 받고 이론적 기초 받고 기본 원리 받고 추가는 인간상 받고 교육 목적, 목표 봤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육 내용, 뭘 가르치냐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학습 경험 선정 기준이나 교부 선정 기준을 볼 텐데 가장 크게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유아의 능력, 흥미, 요구, 그리고 이전의 경험을 통합하여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된대. 이렇게 언어, 사회, 과학, 음악 등 다양한 학습 경험이 각기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아에게 제공되는 모든 학습 경험에 이러한 영역들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육 내용, 어떤 학습 경험을 선정을 해야 하냐 그 기준을 살펴보자면 유아가 직접 환경에 접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되고 유아교육 기관 안팎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해. 따라서 뭐 이야기책을 통해서 접한 에피소드, 유아가 되는 최근의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게 하는 거지. 뭐 극놀이를 장려함으로써 유아의 경험을 통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유아가 내적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제 학급 내에 지켜야 할 분명한 규칙과 규율을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각자의 분명한 역할을 통해 책임감을 확립하는 거지. 6번째로 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인간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뭐 모든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은 유아의 경험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미첼은 경험을 통해 유아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친숙한 것 이런 것들을 더욱 완전하게 이해할수록 돕는다고 봐. 그래서 유아가 지닌 사전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영역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감각 수준, 운동 수준, 상징적 수준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강조한대.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이라서 학습은 아동의 여러 면들을 조화롭게 발달시킴으로써 아동이 전인격적인 아동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를 뭐 선정할 때는 실험적이고 통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다양하게 사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뭐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거, 목적인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교구 선정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이제 현장학습도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이 됩니다.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도서관 방문을 하거나 소방서를 견학하거나 농장을 방문하는 등 이런 현장 체험 학습은 직접 경험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직접 경험을 해서 적극적인 탐색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적극적인 탐색 활동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사회교육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 정의와 평등이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의 주요 관심사래. 그래서 교실 공동체 활동에서 유아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쌓는 데 노력하고 또 아까 민주사회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가 민주적인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에서는 유아들이 이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필요한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사회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고 봅니다. 이제 언어교육을 할 때는 유아의 인지발달 측면에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뭐 유아의 발달에 맞게 말하기 하고 쓰기 하고 읽기 이런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소규모 집단 활동을 한대. 그래서 이제 언어 활동이 즐겁기도 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림책과 동화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거지. 뭐 과학교육, 수학교육 이런 거 보면은 피아제 인지적 구성주 이론을 고려했을 때 과학, 수학 이런 거는 사람들이 이제 지식 중심 교육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탐구 중심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으로 기초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에서는 실생활 속에서 과학 수학 능력을 발현시키고자 했던 거지. 뭐 미술교육, 식재활동도 있는데 미술교육은 유아의 정서와 인지, 뭐 사회성, 신체활동 이거 다 도울 수 있는 포괄적인 활동이야. 전인적 아동을 지향하는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매주 물감 활동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요. 이제 뭐 이런 말도 있네요. 이렇게 미술 교육을 하면은 심미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뭐 반복적 활동하고 탐색적 활동을 하면서 가역적 사고, 창의적 사고도 통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뭐 신체 활동 같은 경우에는 몸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몸을 대상으로 뭐 실험할 수 있고 팔이 뭐 얼마나 구부러지는지 탐구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높이 점프할 수 있는지 이렇게 실험을 하고 탐구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과 탐구 활동을 기반으로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유아의 자발적 활동이 신체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런 걸 또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신체 활동에는 뭐 악기 활동도 들어가고 율동도 포함되고 정말 다양하게 포함이 되죠. 교수학습 방법? 그럼 우리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 또 짧게 보자면 뭐 동기유발도 할 수 있고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유아의 학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기유발 방법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학습에 대한 유아의 동기유발은 교사와 유아, 교육 내용, 교수 방법과의 연관 속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즉 외적 동기유발보다는 내적인 동기가 유발됐을 때 확실하게 이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이 된다고 보죠. 사실 동기유발 자체가 내적에서 유발이 돼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그러면은 동기유발이 된다 할 때 동기유발의 요소가 엄청 많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보는 동기유발의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 이거지. 첫 번째가 자신의 능력이나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탐구하고 완수하는 능력이래. 첫 번째가 자신의 능력이나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탐구하고 완수하는 능력. 두 번째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얻는 내적 즐거움과 만족감. 그치,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획득하면 우리가 내적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만족감도 느낄 수 있잖아. 그리고 교사에 대한 신뢰감과 유대감 형성. 이런 거는 내가 진짜 겪어봤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신뢰감과 유대감이 형성되면 동기유발의 요소가 되고, 그리고 유아가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면 또 이것이 동기유발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유아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개별화된 학습 방법, 아까도 이제 개별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유아의 발달 수준에 따른 개별화된 학습 방법이 있으면은 동기유발의 요소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은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습자의 내부에서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유아의 능동적 참여와 탐구 학습, 유아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험에서의 출발, 개별화된 교수와 협동 활동의 조화 등을 기본적인 교수 학습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 교사는 그러면 이제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제 이 교사의 역할도 프로그램마다 비슷하면서도 다 다른데 이제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로 학습 촉진자가 있고, 두 번째로 관찰자와 안내자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진보적 교육자가 있어. 이제 학습 촉진자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식 전수자의 역할을 교사가 오랫동안 해왔잖아. 근데 그냥 지식 전수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유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현하며 안내하는 촉진자로 역할하도록 훈련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학습 촉진자로서의 교사는 첫 번째로 발달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두 번째로 유아의 독특한 개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 교과 과정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발달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유아의 독특한 개성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교과 과정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유아의 호기심과 궁금증에 적합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유아가 수행하고 있는 경험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가 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학습 촉진자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와 안내자인데, 이제 교사는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강조한 근접 발달 요구처럼 유아의 행동을 관찰을 해야 되지. 먼저 관찰한 후에 유아 스스로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다룰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안내해야 되고 조언해야 돼. 교사는 더 이 관찰자와 안내자와 관련해서 말할 만한 게, 이제 유아가 스스로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 실천해 나갈수록 안내해줘야 되는 거지. 안내하면서 유아의 활동을 관찰, 또 관찰자로서 유아의 활동을 관찰하고 진단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또 개별화된 교수를 한다. 그래서 교사는 유아가 선택한 활동을 이제 그 유아의 능력이나 발달 단계에 맞게 조정을 해주는 것이다. 뭐 유아의 활동을 토대로 현장 학습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유아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개념을 구체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가 질문도 하잖아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아가 제기하는 질문을 직면한 문제와 연결시켜 재확인해 줌으로써 유아 스스로 자신의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관찰자와 안내자의 역할에 관한 설명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에서 본 교사의 역할은 진보적 교육자라는 말인데, 진보적 교육자라는 말이 뭐 아까처럼 학습 촉진자였나? 학습 촉진자나 관찰자와 안내자만큼 흔하게 쓰는 표현은 아닌데, 여기서 진보적 교육자라는 말을 왜 썼냐?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수업에 반영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교사는 사회가 변화하듯 실제적 삶에 기반한 교육 내용도 변화해야 된다고 본 거야. 이는 사회 변화에 따라 실제 생활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이제 진보적 교육자인 교사는 기존의 교육적 틀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교육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우리가 계층간 문제도 있고 인종간 문제도 있고 성역할 문제 이런 것들,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융통성 있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역할이 이제 이 진보적 교육자라는 역할이지. 이제 뭐 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계 이런 것도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부모의 관심과 요구, 흥미 파악과 함께 부모님들이 유아교육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알게 하기 위해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뭐 이를 통해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부모는 유아의 집단생활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적혀있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학습. 아까도 우리가 교육 내용으로 첫 번째로 다룬 게 현장학습이잖아. 이 현장학습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유아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은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환경 구성. 아까도 이제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 학습 촉진자 뭐 이런 거 있었고,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는 말들이 가끔씩 언급이 되곤 했었는데, 먼저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토대로 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 방법, 내용, 유형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양한 형태의 도구와 매체, 그리고 관심과 흥미에 따라 유아가 주도적으로 실험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교재와 교구들, 뭐 도구와 매체 이런 것들이 유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된대.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유아의 관찰, 실험과 탐색은 개별적 또는 소집단별로 이루어지므로 뭐 이동식 칸막이, 다목 종류 테이블 이런 것들을 교사가 준비해서 유아가 필요한 공간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실 환경은 질서를 갖춰야 돼. 질서를 갖추고 구조화되어 있어야 한다. 유아의 활동이 질서와 구조를 갖춘 교실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구조의 의미를 깨닫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자아통제력을 점진적으로 발달시키도록 하였다는 것이지. 뭐 일과 구성, 우리가 일과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뭐 실생활 경험에 기반한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또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적 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유아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일과 시간표 구성해야 하고, 뭐 우리가 방금도 내가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뭐 일과 시간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걸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편성은 하되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뭐 딱딱딱 일과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아가 적극적으로 뭐 교구를 탐색한다던가, 뭐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을 간다던가, 아니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현장학습을 간다거나, 유아의 생각이나 관심을 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확인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이제 교사가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유아들은 개별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고 뭐 소집단 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좀 졸리지만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한다. 이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우리가 방금 전까지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봤잖아. 다음에 봐야 될 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에서 30분을 썼네. 일단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가보겠습니다. 먼저 아까랑 똑같이 비슷하게 할 거예요. 배경을 먼저 봐야 돼요. 이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유아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유아들이 처음으로 경험해야 할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경험을 누리도록 했어.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이 시작하기 전에 교육 기회를 제공해줘서 가난으로부터 약이 될 수 있는 인지적, 사회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운 거지. 왜 도왔냐? 빈곤의 세대 세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유아들에게 교육적, 사회적 경험의 기초를 초기에 제공해주도록 한다는 기본 취지. 그래서 뭐 헤드스타트를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게 빈부격차로 인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교육 기회 격차라고 해서 뭐 교육만 제공하냐? 이것도 아니야. 교육, 의료 보호, 사회복지 서비스, 영양 공급 이렇게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빈곤의 악순환이 되잖아. 이 빈곤의 악순환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취약자 아동에게 학교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스타트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냐? 아까랑 비슷하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업 성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취약 전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 취약 전에 전인 발달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 가정 유아들의 교육 결손을 해결해주기 위한 교육 지원이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가 빈곤으로 인한 문제는 맞아 우리가 초등학교 이후부터 점점 대두되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영유아기부터 사회 문화적 교육의 중재 경험을 제공하여 보상하기 위한 교육이다. 세 번째로 빈곤 가정의 자녀에게 생애 초기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적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규칙적이고 장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육이다. 그치 우리가 유아기 때가 생애 초기잖아. 이때 이제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적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제공하냐? 규칙적이고 장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참여하면 이렇게 규칙적이고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안 하면은 아무래도 뭘 받긴 받더라도 규칙적이고 장기적으로 받기는 힘들겠지. 그래서 뭐 세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세부 목표로는 뭐 건강 증진, 신체 능력 증진, 이제 기술, 뭐 언어 능력에 대한 지적 과정과 기술 고취, 성공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 장래 학습에 대한 노력, 다른 타인과 적극적인 관계를 갖는 능력, 뭐 가족의 능력 강화, 책임감 있는 태도, 건설적인 기회, 인간 존엄, 자기 가치, 뭐 이렇게 세부적인 목표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랑 교육 내용이 있는데 이제 아까도 원리를 봤으니까 사회화, 여기도 사회화가 나오네. 사회화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수행 기준이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 영화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사회화 경험 매우 필요하고 근데 이렇게 사회화 경험, 목표와 결과 이런 것들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발달 속도에 따라 차이 보이고 이렇게 기본 원리들은 이 정도 있고 이제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만이냐? 또 그건 아니야.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유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교육을 기본으로 부모 교육, 부모 참여, 건강, 사회 사업, 역량 교사와 부모를 위한 진로 지도라는 6가지 주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모 참여를 강조한다. 그래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비용에 비해서 긍정적이래. 제일 중요한 게 유아들의 교육에 부모들의 개입과 참여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 그래서 뭐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유아들을 위한 가장 적합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전문적 교원 및 비전문가인 부모들에게도 이렇게 부모들에게도 새로운 진로를 마련해줬네. 새로운 진로를 마련해줘서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자기 발전에도 매우 도움을 줬다고 해 얘들아.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을 아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왜냐면 저소득층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였고 그럼 이제 장점이 뭐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점. 첫 번째가 기회 균등을 반영했다. 두 번째가 부모 참여 기회를 증가시켰다. 세 번째가 즉각적인 교육 효과. 네 번째가 진학률이 증가했대. 다섯 번째가 범죄율의 급격한 감소. 범죄율도 감소했대. 첫 번째로 기회 균등 반영이 있었잖아. 이건 무슨 장점이냐? 이제 초기 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유아가 공평한 출발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이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모든 유아가 공평한 출발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제 취학 전에 했기 때문에 만약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치면은 뭐 유아기 때 교육을 받은 애랑 안 받은 애의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취학 전 유아들에게 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했기 때문에 모든 유아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모든 유아가 공평한 출발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이제 기회 균등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로 부모 참여 기회가 증가했다. 이제 부모들을 교육 활동에 참여시키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학습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모 참여를 촉진하고 부모와 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했대.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 즉각적인 교육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의 인지, 언어, 사회적 태도의 발달과 학습 준비도에서 아주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동일 조건 가정 유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뭐 예를 들면은 너가 헤드스타트를 경험을 했어. 그리고 너가 안 했어. 그러니까 파랑 씨가 한 사람이고 이제 빨강이가 안 한 사람이라면 이제 파랑 씨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빨강이보다 읽기 수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초기 교육 투입을 통해서 유아들이 학습에 필수적인 기초를 갖추도록 도왔다. 이래서 즉각적인 교육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장점이고, 네 번째로는 진학률이 증가했다. 뭐 초기 교육을 통해 뭐 유아기 때 미리 뭐 해놓으면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잖아.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학교에서의 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의 단계로 이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의 학업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제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고등교육의 단계로의 진출과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거지. 이제 마지막 장점이 범죄율의 급격한 감소. 인생 초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유아들의 사회 적응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더 건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아지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진다. 근데 이렇게 장점이 5가지 있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단점이 없을 것 같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야. 단점은 한 3가지 정도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점이 교육과 관련된 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대. 왜냐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이제 인지능력 발달을 증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대. 그래서 유아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 교육 자료나 교사의 전문성, 학습 환경의 다양성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 유아의 지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지속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는데, 뭐 인지와 관련된 효과도 감소한대. 그리고 이제 뭐 교사의 역할, 이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도 교사 역할이 있는데, 부모를 교육 활동이 아까 장점 2번째에서 부모 참여 기회 증가가 있었고 부모들의 교육 활동에 참여시켰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부모에게 육아에 필요한 지식, 경험,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부모에게 이제 밝은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뭐 스킨십, 칭찬 이런 거 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교사는 유아들이 학교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공활동의 그냥 인생에 대한 뭐 긍정적인 견해를 갖도록 하고 인지적, 언어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발달에서의 잠재적 능력을 성취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유능감을 촉진시킨대. 이 정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랭크스트레이트 프로그램처럼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없다. 그럼 이제 다음 프로그램은 뭐야? 다음 프로그램은 디스타 프로그램이다. 디스타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디스타 프로그램은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처럼 양이 많은데, 이제 디스타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직접 교수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이야. 약간 직접 교수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핵봉주의 느낌이 나는데, 이제 미국 사회에서 갑자기 직접 교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 이제 여러 교수법 중에 왜 직접 교수법이 형성됐냐, 관심이 많아졌냐? 그건 바로 빈곤 계층 그리고 소수민족 아동교육에 가장 효과적이구나. 이 빈곤 계층과 소수민족이 아동교육을 할 때 직접 교수법이 가장 효과적이구나. 이거가 판명이 난 거야. 이게 확인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디스타 프로그램은 엥겔만이라는 사람의 직접 교수법을 근간으로 하여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뭐 엥겔만 베커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디스타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엥겔만 베커 프로그램이었대. 근데 엥겔만 베커 프로그램이 나중에 디스타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이제 디스타라는 것 자체가 다이렉트 인스트럭션 시스템 포 티칭이니까 다이렉트, 완전 직접 교수. 이름에도 적혀 있지. 디스타 프로그램은 모든 아동의 학습에 효과적이지만 특히나 이 위기에 처한 아동이나 취약한 계층의 아동, 그리고 기초 학습 능력이 낮거나 학습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더 효과적이래, 직접 교수법이. 그래서 이제 이론적 기초를 해보면은 어떤 이론적 기초가 있냐? 디스타 프로그램의 DI, 아까 다이렉트 인스트럭션 말했잖아. 직접 교수를 뜻한다. 내가 말한 게 나와 있네 여기. 직접 교수는 탐색과 시행착오적 실험, 토론을 기반으로 한 탐구식 교수법과 달리 그냥 나열식 설명, 그냥 뭐 나열해서 설명하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나열식 설명 이런 거지. 그리고 암기하게 하고 구조화된 실험, 뭐 스스로 탐색하는 게 아니라 다 짜여져 있는 구조화된 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뭐 나열식 설명을 하고 암기를 한다고 해서 직접 교수는 뭐 디스타 프로그램은 교사 중심 교육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뭐 교사 중심 교육은 아니야. 왜냐면 직접 교수는 뭐 나열식 설명, 암기, 구조화된 실험을 기반으로 하지만 아동의 참여와 반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아동에게 적합한 교수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아동이 성공적인 학습 성취를 경험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디스타 프로그램은 아까 행동주의 느낌이 난다 했잖아. 이 행동주의적 접근을 토대로 모든 행동 학습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어. 그래서 빈곤층 아동의 행동 목표를 정하고 과제 분석을 통해 행동 변화를 설정한 후 목표를 달성하면 강화를 제공하는 방식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 디스타 프로그램의 학습 전략은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대. 왜냐면은 직접 교수의 특징인 수업 조직, 교수학습 프로그램 설계, 아동교사 상호작용 기법에 행동주의에서 강조하는 연습, 피드백, 강화 등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에도 이 디스타 프로그램은 행동주의에서 파생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 근데 행동주의에 기초한 건 아니래. 그러니까 파생한 프로그램은 맞지만 이 행동주의에 기초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 아까도 그랬지만 연습, 뭐 피드백 강화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아동의 참여와 반응 이게 중요하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참여와 반응, 자발적 학습 이거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라서 행동주의에 파생을 했지만 행동주의에 기초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래서 디스타 프로그램에 4가지 기초적 가정이 있어. 조건. 디스타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4가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아동은 그들의 발달적 준비도나 배경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다. 두 번째가 논리적 절차를 포함한 기초 기능의 학습은 지적 행동의 중심이며 모든 보상교육 프로그램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빈곤 아동들은 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이 다른 아동들보다 뒤처져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네 번째가 따라서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이들을 따라잡기 위해 빈곤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가능한 시간 내에 더 많이 가르쳐줘야 한다. 이제 행동주의 이론에서 파생한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실천적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4가지 기초적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목표를 보면은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냐. 저소득층 유아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목표로 한 디스타 프로그램은 유아가 적극적으로 학업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유아의 내적 요인보다 유아가 다루는 교구, 교재의 질, 교사의 교수 기법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3가지가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네. 교구, 교재의 질, 교사의 교수 기법. 유아의 낮은 학업 성취는 유아의 탐구력이나 몰입력이 낮기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아의 내적 요인에 있는 게 아니라 유아의 탐구나 몰입을 유발하지 못하는 학습 내용이나 방법을 교사가 사용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유아가 학업 성취가 낮으면 유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사 때문이야. 교사. 따라서 디스타 프로그램에서는 명시적이고 절차적이며 구조화된 교수 방법을 제안하고 효과적인 교수활동 체계의 구성과 전달 체계를 개발하여 이를 교사가 사용함으로써 유아 학습 활동을 증식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디스타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디스타 프로그램은 어떤 유아도 제대로 가르치면 학습할 수 있다는 기본 신념을 갖고 있대. 유아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유아는 교사가 정리한 사례 안에서 공통된 특성을 찾거나 그 특성에서 나타나는 규칙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 내용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지. 교사는 교육 내용을 가르치기 쉬운 여러 하위 기술로 나누고 하위 기술이 상위 기술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연을 해 보여줘. 그래서 유아는 교사의 시연을 통해서 보다 난이도 높은 기술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사례 제시나 시연과 같은 교사의 직접 교수는 빈곤층 유아처럼 보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아에게 학업 수행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보았습니다. 이제 직접 교수법이라고 했잖아. 이 직접 교수의 또 기본 원리에 속해 있는데 이제 디스타 프로그램에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교수의 특성이 뭐냐. 하트라는 사람이 정리를 해놨는데 수업의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직접 교수가. 그리고 수업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교사가 유아에게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서 주의 집중시켜야 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해줘야 되고 아까도 시연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시연해줘야 되고 그리고 하위 주제를 아까 하위 기술이 상위 기술로 전환될 수 있으면 시연을 보여준다 했잖아. 하위 주제를 기본으로 단계별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연이나 사례, 시각적 자료 등을 활용을 해야 되고 학습 전, 학습 중, 학습 후 유아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고 유아의 이해 수준에 따라 수업 속도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의 주의 집중을 위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지적으로 특성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타 프로그램에서 읽기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새로운 내용을 학습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먼저 교사가 시범, 아까 시연을 통해 보여준다 했잖아. 시범 제시, 뭐 선생님이 해볼게 뭐 이러면서 시범을 제시하고 이제 우리 함께 해보자 해서 함께 하고 점검을 해보는 거지. 혼자 해봐 이렇게 점검하고 교정해주고 유아가 혼자 하는 걸 보면서 또 교정을 해주고 그래서 뭐 이 과정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 진행 중 평가하기, 교정하기를 통해 읽기 학습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직접 교수에서는 수업 시간에 10개의 과제를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건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수업은 유아의 학습 수준에 따라 소집 단으로 편성되며
각 집단에 속한 유아들은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습장을 준비를 해야 된대. 교사는 수업 내용이 체계적이고 계열성 있게 구성된 교사용 지도자로서의 교본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연습장을 준비해야 되고 나는 교본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교사용 교본에는 교사가 유아에게 이야기할 대본이 빨간색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유아가 이런 반응을 하겠다 예측을 해서 이탈릭체 아무튼 예측해서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도 교본이 있다 했잖아. 직접 교수를 적용한 수업은 정해진 교본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나도 지금 빠르게 말했나? 이렇게 빠른 수업 속도는 유아의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막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직접 교수를 기반으로 한 이제 우리가 직접 교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직접 교수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프로그램의 특징을 좀 보면은 먼저 교재를 봐야겠어. 교재가 있고 교수 방법 숙련, 수준별 유아지도, 신호 활용 및 오류 수정, 개별 연습 및 집단 연습 엄청 많아. 교육 내용과 활동들이 한번 보자. 교재가 왜 중요한가? 교재는 과제 분석 자료를 토대로 너 과제를 엄청 많이 내준다 했는데 이 과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학습 내용과 교사의 교수 활동 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열화되었다고 평가가 된대. 교재는 명시적 단계 전략, 각 단계의 숙달, 유아 오류의 전략적 수정, 유아의 독립적 수행, 적절하고 체계적인 연습, 재검토 등과 같이 명확하고 구조화된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교수 방법 숙련 이 파트를 보면 아까 교재의 내용이 계열화되어 있다고 했잖아. 교재의 내용이 계열화되어 있고 명확하고 구조화된 일련의 순서와 전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직접 교수의 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어진 교재 및 교수 방법을 숙련해야 된대. 그래서 교수 방법 숙련인가 봐 얘들아. 교사는 직접 교수에 활용되는 신호, 활용 연습, 교정 절차의 적용 등 기법에 대해 체계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체계적 훈련을 받으면 아무래도 숙련이 되겠지. 교과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역량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준별 유아지도. 이제 디스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학습 내용과 관련한 사전 검사를 통해 같은 수준의 유아끼리 소집단을 구성한 후 학업 수준을 고려하여 직접 교수를 실시한다. 그리고 신호 활용, 아까도 이제 교수 방법 숙련에서 교사는 직접 교수에 활용되는 신호 활용을 연습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신호 활용 및 오류 수정에는 유아가 반응할 수 있도록 신호를 사용하며 유아의 오류 반응에 즉각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오류를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된대.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개별 연습 및 집단 연습이 있어. 아까도 소집단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직접 교수한 내용을 유아가 개별적으로 또는 소집단을 통해 연습하도록 하는 거지. 유아의 연습은 교사가 계획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연습은 지도한 내용을 유아가 완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디스타 프로그램의 특징, 직접 교수를 기반으로 한 디스타 프로그램의 특징으로서 교육 내용과 활동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게 직접 교수의 구성 요소라는 것들이 있어. 근데 이 직접 교수의 구성 요소가 엄청 많아.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면은 어디를 알려줄까? 뭐 직접 교수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프로그램 계획과 교사의 제시 기법이 있는데 프로그램 계획에는 이제 교수 목표를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진술하는 교수 목표의 구체화도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전략 공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교수 기법 개발하는 것도 있고 뭐 적절한 예시를 선택하는 예시 선택도 있고 또 뭐 새로운 정보와 전략을 소개하기 위한 최적의 순서가 있는데 중요성이 낮은 기술보다 이제 더 중요한 기술을 먼저 소개하는 거 그리고 어려운 기술보다 쉬운 기술을 먼저 소개하는 이런 최적의 순서가 해당하는 미개화 기술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연습 얘기를 했잖아. 유아가 학습한 내용을 연습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연습과 검토 제공이 있어서 뭐 프로그램 계획에는 뭐 교수 목표의 구체화, 전략 공안, 교수 기법 개발, 예시 선택, 미개화 기술, 연습과 검토 제공 이렇게 6개가 있다. 뭐 교사의 제시 기법에는 소그룹 지도가 있고 뭐 이때는 그냥 교사와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석 배치를 해라 이런 설명도 있고 그리고 뭐 소그룹 지도할 때 유아들의 능력이 동질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해라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고 이제 지연 시간은 뭐 반응을 지연시키는 전략 속도 조절해라 빠른 속도 아까 빠르게 가르치면은 애들이 더 집중 잘하고 있잖아 그런 내용이고 점검하기 이제 유아의 반응 보면서 교정이 필요한가 이거를 평가해보는 거 그리고 진단과 교정 이제 진단을 해서 교정이 필요한 유아에게 교정 절차 실시하는 진단과 교정이 있고 동기 아까 동기 유발 행동주의에서 파생된 거라서 뭐 토큰, 상, 칭찬 이런 강화물 그래서 교사의 제시 기법에는 소그룹 지도, 지연 시간, 속도, 점검하기, 진단과 교정, 동기 이렇게 6가지가 똑같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타 프로그램의 수업 과정이 있는데 엄청 길어. 도입, 전개, 길잡이 연습, 마무리, 구조적 연습, 평가 이렇게 있어. 도입에는 뭘 하냐? 당연히 관심을 유도해야겠지.
유아의 학습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간략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전개가 됩니다. 수업 내용 시연, 아까 시연을 통해 알려준다 했잖아. 교사가 수업 내용을 시연하여 유아가 학습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배워야 할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관련된 핵심 질문을 통해 유아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다양한 시각 자료나 구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전개했고 길잡이 연습. 아까 교사는 너희들은 연습장, 나는 교본이라 했잖아. 이제 연습장을 활용하여 수업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 단계에서 유아가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전 단계로 돌아가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길잡이 연습이었지. 길잡이 연습 다음에 마무리. 이제 수업을 종결하는 단계네.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다시 재확인하고 혼자 연습할 내용을 명확히 전달한다. 이거 혼자 연습해 이렇게 할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연습할 내용을 명확히 전달했으면 주도 질문 연습. 유아의 학습 능력이나 성취도를 고려하여 과제 할당하고 교사의 도움 없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주도적 연습으로 분류한다. 평가, 마지막 평가. 평가는 교사와 유아 모두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한 활동으로 학습 성취도를 점검하고 추후 수업 내용을 결정하는 데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타 프로그램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피아제 이론에 기초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여기에는 라바텔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 라바텔리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입에 착착 안 붙긴 하는데 이 라바타 프로그램의 목표는 전조작기 사고 단계에 있는 유아를 구체적, 감정 규형이잖아. 구체적 조작기 사고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야. 이것만 봐도 이건 피아제 라파델리 프로그램은 라바텔리 프로그램은 피아제 이론에 기초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구나. 이걸 알 수 있지. 피아제가 아동 실험을 목적으로 사용했던 분류, 서열, 수, 공간, 측정 과제 이걸 내용을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교사가 유아들에게 직접 언어적 교소, 말로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바텔리 프로그램은 유아들에게 교사가 직접 언어로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정말 많이 사용해.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도록 유도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아니면 다 말해주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피아제 이론에 근거한 게 라바텔리 프로그램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카미드브리스 프로그램. 이제 라바텔리 프로그램은 생소한데 카미드브리스 프로그램은 유명하죠. 아동의 인지적 요소와 발달 단계를 기초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 방향이 아동의 인지적 요소, 아동의 전체적인 인지 구조를 발달시켜서 문제 해결을 길러주는 거야. 원래 카미드브리스 프로그램이잖아. 카미가 실제로 엄청 많이 한 다음에 지식의 구성에 초점을 둔 물리적 지식이라는 범주가 이제 교육 목적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 근데 이때 드브리스가 합류하면서 구성주의가 강조가 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성공, 교육을 통한 성공, 학교에서의 성공 이거보다 그냥 아동으로 하여금 흥미 있는 생각과 문제, 질문 제기하게 하고 사물의 그냥 공통점, 차이점 인식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 변화가 된 거야. 그래서 카미드브리스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교육 목적이 뭐냐? 교육 목적도 있고 장기 목표도 있고 카미드브리스 프로그램은 단기 목표도 있어. 교육 목적, 장기 목표, 단기 목표. 크게 교육 목적이 뭐냐? 카미드브리스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아동의 인지적, 도덕적, 사회 정서적, 신체적 영역의 균형 있는 발달 또한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이다.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성장. 그래서 카미드브리스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유아들이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으로서 카미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교육의 장기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장기 목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장기 목표 첫 번째가 새로운 행동을 추구하는 창조적, 발명적, 탐구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 목표가 기존 의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분석적 태도를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기초 지식에 대해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를 가진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단기 목표가 뭐냐? 이제 카미드브리스 프로그램은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목표를 인지적 목표, 사회 정서적 목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 사회 정서적 발달, 인지적 목표, 사회 정서적 목표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 먼저 인지적 목표는 물리적 지식과 논리수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지식은 이러한 물리적 지식과 논리수학적 지식은 피아제가 밝힌 시간 자체를 유아들에게 직접 가르침으로써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아들이 흥미를 갖도록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 그래서 이제 흥미있는 사상이나 문제 의문을 가지고 이제 사물들의 관계를 알고 그들의 유사점, 그 사물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아는 이러한 물리적 지식과 논리수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 두 번째로 사회 정서적 목표. 사회 정서적 목표에는 이제 성인과 유아는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작용한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유아의 자율성을 증진시켜야 되고 타인의 감정과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며 탈중심화와 협동을 도모한다. 그리고 사물이나 사상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탐색하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이런 사회 정서적 목표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인지적 목표와 사회 정서적 목표를 달성해야 단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목표 제시와 함께 카미는 이 주의할 점도 두 가지가 있대. 예를 들면은 뭐 피아제가 실험 연구를 통해 밝힌 실험 자체를 아동에게 직접 가르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목표를 분류, 서열, 수, 공간처럼 별개 개념으로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류를 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교육 내용, 카미와 드그리스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을 보면은 이제 카미와 드그리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세 가지 차원에서 산출을 하고 있대. 첫 번째가 일상생활 차원, 두 번째가 아동 발달 프로그램 내용 차원, 세 번째가 피아제 이론이 암시하는 활동들 차원이야. 일상생활 차원을 보면은 이제 일상생활에 수많은 상황이 있고 활동들이 있잖아. 이 수많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의 활동들은 유아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고 그리고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호기심이 유발되고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아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발달하도록 격려해 준다는 거야. 유아들은 일상생활을 통해 주변의 물리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활동을 경험하며 발달을 되어가는 존재잖아. 카미와 드그리스 프로그램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의 설명에 의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매일 접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교사의 형식적인 수업 없이 아동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이것이 일상생활 차원이고, 두 번째로 아동 발달 프로그램 내용 차원에서의 교육 내용은 카미 드그리스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아동 발달 유아 교육 과정에서 유아들과의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놀이, 게임과 활동들이 중요한 학습 내용 및 학습 활동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아 교육 내용이 거의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아동들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별 차이가 없대.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놀이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피아제 이론에 근거하여 활동 하나하나에 교육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의 활동들은 지식체계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피아제 이론이 암시하는 활동 차원에서 볼까? 이제 피아제 이론에서 시사하는 활동은 물리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 사회적 지식, 이 세 가지 유형의 근거를 둔 활동, 도덕성 발달과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갈등 상황에 대한 토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뭐 그룹 게임, 집단 게임. 그래서 뭐 아이들은 이런 걸 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접한 과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근데 물리적, 논리적, 사회적 지식은 수학에서 또 나오긴 해. 물리적 지식은 물체의 속성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지식인데 뭐 공은 구르고 책상은 단단하며 손은 부드럽다 이런 걸 아는 거야. 그냥 물체 속성, 공이 구르는 거 물체 속성이잖아. 그래서 이 속성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지식, 책상 단단하다 이것도 물체 속성이고 손은 부드럽다 이것도 물체의 속성. 따라서 교사는 아동이 많은 물체를 접하면서 교사의 간섭 없이 스스로 물체 속성을 탐색해보도록 해야 하고, 이제 논리학적 지식이 뭐냐? 아동과 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야. 분류, 1대1 대응, 서열, 공간, 시간 기능 등이 예속한다. 따라서 교사는 직접 교수보다는 될 수 있는 한 논리적 사고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아동과 물체와의 상호작용을 장려해 주어야 한다. 사회적 지식이란 사회의 규범, 예절, 규칙 이런 거. 예를 들면 일요일 학교 가자는 거 이런 것도 사회적 지식이고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야 이것도 사회적 지식이고. 그래서 교사는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지. 그래서 이제 교수 학습 방법, 이제 카미 드그리스 프로그램의 교사 학습 방법이 뭐냐? 아주 간단한데요. 구성주의에서의 지식은 교사나 성인의 지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아의 내적인 동기 유발에 의해 비롯된다고 보는 거지. 사물에 대한 경험과 직접 활동을 통하여, 방금도 물리적 지식을 알려면 사물에 대한 직접 경험을 해야 되잖아. 사물에 대한 경험과 직접 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형성된대, 지식이. 따라서 유아들에게는 흥미, 놀이, 시행착오 발견,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직접 활동 등이 필요하고 학습 활동의 주도권은 유아가 가지고 있어야 된대. 이것이 교사학습 방법. 뭐 이거겠지. 흥미, 놀이, 시행착오 발견,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직접 활동. 그럼 이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교사의 역할이 뭘까? 먼저 학습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돼. 이제 뭐 도움이 되는 환경이 뭐냐? 유아가 독립적이고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흥미를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잖아. 그래서 학습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학습 자료와 활동을 제시를 해서 적절한 반응과 도움을 주고 유아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이 관찰하고 평가한 그 결과를 교육에 또 다시 활용하는 거지. 그 결과를 교육에 활용한다. 교구와 놀이 활동 등을 교사가 제시해주고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발달 수준 이상으로 가르치거나 촉진하려 하지 않아야 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아들에게 지식의 유형에 적합한 활동들, 아까 물리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 사회적 지식이 있었잖아. 이 지식의 유형에 적합한 활동들을 안내하고, 얘가 공은 굴러가, 이거를 직접 굴러보면 공은 구르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냥 말로만 공이 뭔지도 모르고 구르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공은 굴러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식의 유형에 적합한 활동들을 안내하고 유아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리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 사회적 지식에서는 유아 자신이 사물로부터 직접 답을 찾게 하며 사회적 지식에 관해서는 정답을 알려줘야지. 12월 25일은 필세였어요. 우리는 일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아. 이렇게 사회적 지식에 관해서는 정답을 알려준다. 네 번째 역할로는 유아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준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사는 학습을 하는 유아의 내면적 동기와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유아 스스로 지식의 구조 및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라바텔리 프로그램이 있었고 지금까지 카미와드브리스 프로그램 봤고 이제 피아제 이론에 근거한 프로그램 세 번째가 하이스코프 프로그램 두 가지를 나왔는데 세 가지는 하이스코프 프로그램까지 봐야 피아제 이론에 근거한 프로그램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마지막 하이스코프 프로그램 배경 이제 존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대.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가 된 거지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유아에게 인지적 학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고 그것이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이다. 이제 하이스코프라는 말 자체가 하이가 이제 양질의 교육, 하이 퀄리티를 말하고 스코프가 경험, 폭넓은 경험, 리칭 스코프, 과 리칭 스코프, 양질의 교육, 폭넓은 경험, 하이 퀄리티, 폭넓은 경험 해가지고 하이스코프 프로그램. 이제 빈곤과의 전쟁을 위해서 시작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헤드스타트랑 좀 비슷하지. 헤드스타트도 아까 저소득층 유아 교육격차 때문에 하게 된 거니까.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헤드스타트는 봐봐 전국 단위야. 그냥 모든 지역에서 하는 게 헤드스타트였고 하이스코프는 그냥 미시간주랑 입실라티라는 지역만 했대. 그냥 예를 들면은 뭐 헤드스타트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 제주도 다 했다면 그냥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은 충청남도만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헤드스타트 센터의 약 20% 정도가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을 적용할 만큼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이 문화 결핍 그리고 문화 결핍이나 실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회 격차를 좁히는데 효과적으로 오게 돼. 그래서 이제 하이스코프 프로그램 우리 다 이론적 기초를 봤는데 이론적 기초를 보자면은 저소득층 유아의 취약 전 보상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은 인지지향적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데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활용했다. 인지발달의 구성주의를 강조한 피아제는 개인의 경험과 이해 수준에 따라 지식이 구성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는 능동적 출제자로 지식과 의미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의미를 추구하는 거래. 추구하니까 이제 그냥 지식과 의미를 교사가 전달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겠지. 모든 학습자는 학습 내용에 따라 동일하게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마다 자신의 내재적 이해 과정에 따라 다르게 지식을 형성한다고 보았어. 구성주의 교육을 기반으로 한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에서 교사는 유아가 환경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개념화하고 구성해 가도록 지원해준다. 또한 유아가 자신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탐색과 관찰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돼. 그리고 유아가 좀 더 발전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질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안내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안내도 해야 됩니다. 촉진하는 질문도 해야 되고 안내하는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교육 목표를 볼까? 교육 목표.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근데 기본 관점이 또 있어. 일단은 양질의 교육, 하이 퀄리티,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는 지식 탐구의 능동적 참여자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식 탐구의 능동적 참여자가 돼야 되고 학교 생활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 독립성, 책임감, 자신감을 키우고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며 수행한 것을 평가하는 법을 배우고 학업적 지식 외에 사회적, 신체적 지식과 기를 배우고 이런 교육 목표가 있는데 이런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관점들이 있는 거지. 이제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평등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회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대.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에서는 인종, 소득, 국적 등 자신이 처한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유아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엄청 좋아해. 하이스코프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양질의 교육이잖아.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생애 초기 양질의 교육을 받은 유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야, 왜 양질의 교육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아니 생애 초기 양질의 교육을 받은 유아들은 학교 준비도도 높고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자기통제력도 높고 상급 학교 진학률도 높고 대학을 졸업할 가능성도 높고 졸업 후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여 높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도 크고 자신의 자녀를 위해 안락한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장점이 너무 많으니까 다 인종 관계없이 다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다양한 계층의 유아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던 거지.
그러면은 기본 원리, 어떤 기본 원리로 작동이 이루어지냐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능동적 학습, 따라해보자. 능동적 학습, 주요 발달 지표, 계획, 작업, 평가. 이걸 알아야 돼. 먼저 능동적 학습은 뭐냐? 능동적 학습은 자발적 동기를 기반으로 이와가 탐색, 발견학습, 문제 해결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을 말해. 능동적 학습을 강조하는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스스로 학습 및 놀이를 주도하는 것을 중요시한대. 그리고 주위에 놓여있는 사물에 대한 조작적 경험,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거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평가한대.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에서는. 그리고 주요 발달 지표는 뭐냐? 이제 하이스코프 초기 프로그램에서 주요 경험으로 불렸던 주요 발달 지표는 영유아 발달 단계에 나타나는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특성에 관한 지표인 거지. 이것이 뭐 주요 발달 지표다. 그래서 이 주요 발달 지표는 영유아의 사고와 학습, 추론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 주도의 능동적 학습을 발달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이 지표는 하이스코프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토대로 활용되고 있다. 능동적 학습, 주요 발달 지표 받고 다음이 계획, 작업, 평가. 이제 흥미와 관심은 우리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는 그걸 유발하는 주요 동기가 되잖아.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를 해서 수업 전에 영유아 스스로 자신이 수업 시간에 할 활동과 교부를 선택하고 계획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계획, 그다음 작업해. 자기가 선택하고 계획하도록 했으니까 작업.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계획한 것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하는 게 작업. 수행이 끝났을 때 자신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학습했는지 교사와 또래들과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게 평가. 그래서 계획, 작업, 평가. 플랜 투 리뷰다. 그래서 자, 계획, 작업, 평가는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의 기본이다. 그래서 뭐 하이스코프 프로그램 한다 하면 이 계획, 작업, 평가 이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지. 그럼 뭐 교육 내용이 정말 많은데 이제 이 교육 내용이라는 게 이 경험들이야. 얘네가 이 경험해야 하는 것들을 교육 내용으로 엄청 많이 넣었어. 이제 능동적 학습자로서 영유아를 바라봤는데 이 능동적 학습자로서 영유아가 학습에서 주도성을 갖게 하기 위해 교사가 유의할 점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바로 뭐냐? 교사 뭘 유의해야 하냐? 영유아가 발달 과정에서 접해야 하는 주요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준비해라. 이런 거지. 그러면은 뭐 주요 경험이 뭐냐? 그리고 왜 준비를 하냐? 영유아의 내재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주요 경험들이 교사는 주요 경험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경험은 인지체계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영유아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지표가 또 되는 거야. 그래서 추후 교육활동을 준비하거나 마련하는 기본 근거도 돼. 과거에 이제 주요 경험으로 불렸던 주요 발달 지표는 아까 우리 주요 발달 지표 했잖아. 이제 그거는 옛날에는 주요 경험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주요 발달 지표라고 부르는데 교사가 영유아 주도의 학습 활동에서 영유아가 상호작용하거나 학습 경험을 계획하고 지원 및 평가할 때 이정표 역할을 하니까 아주 중요한 거지. 그래서 뭐 주요 발달 지표가 뭐냐? 학습, 사회적, 정서적 발달. 학습에 6개나 있고 뭐 사회적, 정서적 발달, 신체 발달과 건강, 언어, 문해와 의사소통, 수학, 창의적 예술, 과학과 기술, 사회교육.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요 발달 지표가 되고 주요 학습이 되고 또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에서는 교사와 영유아가 학습의 주도권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노력을 한대. 그러니까 교사만 학습의 주도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영유아가 능동적 학습자라고 해서 영유아가 학습의 주도권을 갖는 것도 아니야. 그냥 교사와 영유아가 학습의 주도권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건데 교사 중심의 교육이 아닌 영유아의 능동적 학습에 대한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교사가 영유아 학습을 지원하고 안내하는 교육활동을 강조해. 그래서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1개의 바퀴통과 4개의 바퀴테로 이루어진 학습 수레바퀴, 러닝 휠이라고 하는 학습 수레바퀴를 통해 교육과정을 제시해. 그래서 뭐 여기에는 능동적 학습, 교사와 아동 상호작용, 학습 경험, 일과 구성, 평가 이렇게 5가지가 이 학습 수레바퀴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아까도 이 주요 경험 발달 지표가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했고 또 학습 수레바퀴가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야. 주요 경험과 주요 발달 지표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잖아. 뭐 학습, 사회적, 정서적 발달, 신체 발달 공간 엄청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학습 수레바퀴는 5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능동적 학습이 가장 중요한 1개의 바퀴통이야. 허브. 그리고 교사, 아동 상호작용, 평가, 일과 구성, 학습 경험이 4개의 바퀴 태고 가장 가운데 있는 능동적 학습을 보면은 초석이기 때문에 1개의 바퀴통 허브인 거야. 프로그램의 이 하이스쿨 프로그램의 초석이 되고 근데 이 능동적 학습은 언제 나타나냐? 발달적으로 적합하게 갖추어진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능동적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경험에서 이루어지고 아동의 발달적 상호작용 역량은 이 능동적 학습의 토대가 된다. 이제 4개의 바퀴 태에 있는 것을 차근차근 입으면 교사, 아동 상호작용은 이제 교사가 아동에게 긍정적 상호작용을 제공해줘야 되고 지지자가 아니라 안내자로서 역할해야 하고 아동의 학습 경험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임으로써 신뢰적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아동이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이 학습 경험. 학습 경험은 아동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영역을 우리가 나누잖아. 그래서 그 영역을 나눠서 놀이 공간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 놀이 공간을 설정해주면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학습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영역들마다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교재와 교구를 준비를 해줘야지. 그럼 또 그러면은 또 스스로 교재와 교구를 선택해서 학습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일과 구성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계획, 작업, 평가를 공부를 했잖아. 기본 원리에 계획, 작업, 평가를 통해서 아동은 자신의 활동을 결정할 수 있고, 탐색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내가 뭐 어떤 걸 경험했더라 하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일과 구성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아동 스스로 예측할 수 있는 거야. 무엇을 할지 아동 스스로 결정하게 하여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고, 평가, 마지막 평가를 보면은 교사가 이제 아동 관찰 결과 기록화하고, 이제 뭐 관찰한 게 있으면은 교사 간에 공유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그리고 교구나 교재 어떻게 활용할지, 최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평가도 하고 하는 것이 이 교육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능동적 학습을 위한 환경 조성해야 되고, 능동적 학습의 지지자는 지시자입니다. 지지자. 그냥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교사가. 지시해서도 안 되고 감독해서도 안 되고. 영유아 주도의 능동적 학습을 그냥 지지해 주는 거. 뭐 비계 설정함으로써 지지해 줄 수도 있고, 참여자로 지지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능동적 학습의 상호작용자. 그래서 이제 능동적 학습을 위한 환경 조성자. 이제 능동적 학습이 초석이라고 했으니까 능동적 학습을 위한 환경 조성자, 능동적 학습의 지지자, 능동적 학습의 상호작용자. 이렇게 교사 역할이 된다. 그 다음이 프로젝트 접근법. 프로젝트 접근법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접근법이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한번 보면 프로젝트 접근법. 킬패트릭이죠. 프로젝트 접근법 하면 킬패트릭에서 캡처 차드로 넘어갔다. 그리고 프로젝트 접근법 하면은 킬패트릭과 캡처 차드로 넘어가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네, 바로 스푸트니크호 발사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발사를 하죠. 그래서 킬패트릭과 캐치와 차드 사이에는 소련의 스푸트니크 사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문 중심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두가 됐고 프로젝트 접근법이 나오게 되었다. 이 정도만 배경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접근법의 이론적 기초가 무엇이냐? 이제 아동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통합적 지식을 지향합니다. 아동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통합적 지식. 그래서 이 프로젝트 접근법은 주의의 진보주의, 피아제와 비고치키 구성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아동의 능동적 참여, 구체적인 경험에 의한 학습, 교사 또래 부모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의 진보주의와 피아제와 비고치키의 구성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했다고 했잖아. 그 이론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걱정하지 마. 먼저 주의의 진보주의 교육 사상. 이제 아까 아동 중심 교육 과정을 지향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주의도 아동 중심 교육을 강조를 했어. 그래서 아동 중심 외에 생활 기반과 열린 교육을 주장하면서 진보주의 교육을 선도하였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접근법은 주의의 진보주의 교육 이념을 수용하여 아동 중심, 경험 중심, 생활 중심 교육을 강조한다. 사실 주의에 있어서는 이 아동 중심, 경험 중심, 생활 중심은 그러니까 세트죠.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존중하며 아동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활동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 생활 경험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프로젝트 대상이 되고 아동이 직접 경험한 것이 프로젝트 주제가 될 때 아동은 몰입을 다한 활동을 통해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초가 된 게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잖아. 이제 학습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구성되는 것으로 내적 표상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는데, 피아제는 학습의 동기가 되는 인지적 갈등은 수직적 관계에 있는 부모나 교사보다도 이 수평적 관계에 있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봤어. 그래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교사와의 상호작용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를 해. 그러나 프로젝트 접근법은 교사의 역할을 축소평가한 피아제와 달리 또래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상호작용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대. 바로 유턴해버리죠. 교사는 또래가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아동의 인지적 갈등을 촉발시켜 인지적 탐색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이론이 된 거는 비고치키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제 비고치키의 사회적 구성주의 자체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인식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조화하기보다는 이제 유능한 사회 구성의 동을 기반으로 문화적 탐구로서의 지식을 내면화함으로써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잖아. 그래서 이거에 기반으로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교사는 아동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아동의 인지적 능력이 최대한 많이 도약할 수 있도록 이 활동에 교사가 적절히 개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프로젝트 접근법이 아동 중심 교육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느냐? 또 그건 아니야. 아동 자신의 실제적 발달 수준을 아동의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존재로 평가할 만큼 교사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한 거지. 그래서 교사 역할은 뭐 관찰자 역할도 하고 상호조정 협력자 역할도 하고 안내자 역할도 한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의 교육 목표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 바로 지식 획득, 기술 습득, 성향 개발, 감정 발달이야. 먼저 지식 획득이란 지식은 당연히 뭐 아이디어, 사실, 개념 이런 거잖아. 근데 이런 거가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예술 작품 경험하면서 이루어진대. 그래서 아동들은 경험과 체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보와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며 또 잘못된 개념을, 오개념들을 수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학습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기술 습득. 기술 습득은 뭐 당연히 의소통 기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신체적 기술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학업 기술, 뭐 읽고 쓰고 수세기 이런 것들, 대인관계 기술도 있고 사회적 기술도 있고 협동, 토의 이런 기술 습득. 다음으로 성향 개발. 이제 성향 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겪는 경험에 지속적으로 독특하게 반응하는 행동, 태도, 습관을 의미하는데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성향은 효과적인 학습자가 되는데 필요한 특성으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성향, 계속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성향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런 성향들은 학습과 관련된 바람직한 특성이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감정 발달. 네 번째가 감정 발달인데 이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긍정적 감정을 키워가는 것을 목표로 한대. 이제 긍정적 감정이란 수용감, 자신감, 소속감, 안정감, 유대감 이런 것들이야. 그냥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필요한 존재로 느끼는 것. 이런 감정 발달하는 거. 그래서 네 가지가 뭐였는지 한번 말해볼까? 안 보고 지식, 뭐 지식 습득, 지식 학습, 뭐 기술 습득, 감정 발달, 뭐 성향 개발 이런 거죠. 프로젝트 접근법의 기본 원리를 보면은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아동은 학습 과정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닌 주의와 피아제는 아동을 모든 종류의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으며 학습은 성인이 가르치고 아동이 배우는 것과 같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 아동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대. 그래서 기본 원리에는 방금도 능동적 존재를 엄청 강조를 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 접근법의 기본 원리는 아동 중심 교육, 통합된 경험 제공,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연속적 학습, 공동체적 삶의 경험 제공, 아동의 흥미와 욕구에 따른 발현적 교육이 있다. 아동 중심 교육. 그러니까 5개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프로젝트 접근법은 아동의 자율성과 탐구력을 존중하는 아동 중심 교육을 지향한다.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개별 아동 또는 집단의 아동들이 자신의 관점과 흥미에 따라 원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준비된 환경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이게 아동 중심 교육이고 두 번째 기본 원리가 통합된 경험 제공. 프로젝트 접근법은 아동이 선택한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통합되어 이루어진다. 세 번째가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연속적 학습이네.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아동은 자신의 호기심과 흥미가 충족될 때까지 시간에 제한 없이 활동을 지속한다.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몰입하는 동안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이는 새로운 흥미로 이어져 또 지속적인 심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학습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공동체적 삶의 경험 제공.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아동이 교사, 또래, 학부모, 지역 사회와 긴밀한 상호 관계를 맺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아동들이 뭐 소집단 활동하고 대집단 활동을 하면 협동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의 사고도 하면서 의미 있는 협력 학습을 하게 한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 및 또래와 지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각자의 생각을 상호 보완하며 공동의 사고를 함으로써 의미 있는 협력 학습을 하게 한다. 마지막 기본 원리가 아동의 흥미와 욕구에 따른 발현적 교육이야. 프로젝트 접근법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 아동의 지식이나 이전 경험을 토대로 일반적인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세울 뿐 개별 활동의 세부적인 계획안을 구성하진 않는데 그래서 뭐 미리 계획된 주제만 없고 교육망 이런 거에 고정되어 운영하기보다는 그냥 매일의 활동 속에서 아동이 제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흥미, 욕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현적 교육 과정을 지향하는 거지. 그래서 이 프로젝트 접근법의 교육 과정이 뭐냐? 준비, 도입, 전개, 마무리 이 과정을 가는데 준비, 도입, 전개, 마무리 이 과정을 가는데 이제 준비잖아.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탐구할 문제를 선택하고 활동 목표를 확인하는 단계.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하는데 준비 단계에서 주제 선정에 따라 교육 과정의 성격이나 방향이 결정되므로 주제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교사는 주제 선정을 위해서 뭐 아동이 가지고 있는 흥미가 무엇인지 탐색해야 되고 아동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뭔지 점검하고 수행 기능 점검해야지. 그리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자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주제인지도 아동에게 확인시키고. 그래서 이 아동들이 관심과 흥미를 기반으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뭐 교사가 의도적으로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재료나 장치, 도구를 활용하여 뭐 제안하거나
아동의 사전 경험을 토대로도 선정할 수 있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주제를 선정할 때 교사는 아동의 흥미와 욕구가 반영되고 또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주제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캡처 차트는 뭐 아동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직접 관찰이 가능한 주제인가,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주제인지, 주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주제인지, 교사에게도 관심과 흥미가 느껴지는 주제인지, 뭐 너무 편협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 주제인지, 뭐 다양한 표상 활동, 뭐 이거를 이 주제로 역할 놀이도 할 수 있고, 공놀이도 할 수 있고, 만들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뭐 다양한 표상 활동이 가능한 주제인지, 그리고 부모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주제인지, 이런 것들 주제 선정 기준을 매우 많이 제시했다. 그래서 프로젝트 확장 활동을 위해 조사 탐색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만약 조사 탐색이 불가능한 주제라면 의미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주제가 아닌 거지. 아동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으면서 아동이 직접 탐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우 많은데요. 여기까지는 해야겠다. 이 프로젝트 접근까지는. 두 번째가 예비 주제망 작성. 주제를 선정을 했잖아. 그럼 이제 예비 주제망을 교사가 구성을 해. 뭐 아동의 사전 경험, 뭐 흥미, 사용할 재료, 자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교사 자신의 사전 경험과 뭐 동료 교사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토대로 예비 주제망을 구성을 하는 거지. 그냥 예비 주제망은 여러 가지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나타내는 거라서 그냥 일단 공동 주제망 구성하는 자료가 되는 것뿐이야. 그냥 프로젝트의 기본적 윤곽을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될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예비 주제망은 이제 조사 탐색을 할 때 필요한 자원 목록을 작성하는 토대로 되고, 예비 주제망 작성하고 세 번째가 자원 목록 작성 및 필요한 자원 준비. 이제 선정된 주제에 조사 탐색을 해야 되잖아. 이때 필요한 예산 자원이 무엇인지, 뭐 1차적 자원, 2차적 자원으로 구분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1차적 자원이 뭐 현장 경험 장소, 뭐 2차적 자원이라는 게 비디오 자료 이런 거, 1차적 자원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 2차적 자원이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환경 구성 해야 되지. 네 번째가 환경 구성. 뭐 자료 전시하거나 그 아동들이 선정된 주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심화 확장할 수 있도록 뭐 자료 전시하거나 영역별로 뭐 배치하거나, 뭐 직업이 주제면은 직업과 관련된 책 전시해주고, 뭐 소품, 인형 전시해주고. 이제 환경 구성했으면은 다섯 번째 부모에게 알리기. 이제 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부모들에게 프로젝트 주제를 알려줘야 돼. 부모도 준비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도 확보해 놓는 게 필요해. 알려주면 이제 부모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해주고, 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연결시켜줄 수도 있고, 뭐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 뭐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교사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 이러면 부모는 뭐 자연스럽게 아동의 학습 활동도 이해할 수 있고 확장시켜줄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게 알리면은 전개가 끝납니다. 아니, 준비가 끝납니다. 다음 이제 도입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도입 단계 첫 번째, 경험 나누기 및 표현하기. 이제 주제를 정했으니까 주제와 관련하여 아동이 뭐 이전에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나눈다. 뭐 얼마나 경험한 거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렇게. 근데 뭐 이야기 나누기로 꼭 안 해도 되고, 뭐 역할 놀이도 되고, 그리기, 쓰기, 뭐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동들은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지식도 정리할 수 있고 주제에 대한 흥미와 몰입을 상호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아주 좋죠. 경험 나누기 및 표현하기를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 모으기와 유목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경험 나누기 및 표현하기 했던 거를 그냥 포스트잇에 적어놓는 거야. 근데 만약에 생각 모으기가 잘 안 되면은 예비 주제만도 보여줘.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누기의 내용도 또 환기시켜줘. 그래서 이제 뭐 포스트잇에 적어봤으니까 유사한 내용끼리 분류도 하고 나란히 뭐 배열도 해보고, 이 내용들에 어울리는 소제목도 정해보고, 그리고 뭐 소제목 수정할 건지, 뭐 포스트잇 재배열할 건지 이런 것도 토론할 수 있고. 이제 생각 모으기와 유목화가 끝나면 교사와 아동의 공동 주제망 완성하기. 이제 생각 모으기를 통한 유목화 작업이 끝나면 주제를 중심으로 한 망을 이제 공동 주제망 구성을 할 거야. 아까는 예비 주제망이었고 이제는 도입 단계에서 하는 찐 공동 주제망인데, 이제 큰 종이가 있으면은 그 한가운데 주제명 적고 뭐 직업, 그 주변으로 소 주제명을 적은 또 작은 원을 하고, 또 이제 유목화, 아까 생각 모으기를 통한 유목화에서 했던 포스트잇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교실 벽에 전시를 합니다. 근데 또 뭐 추가로 더 기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추가로 더 기록할 때는 다른 색의 포스트잇 쓰거나 다른 모양의 포스트잇 쓰거나. 그래서 이렇게 공동 활동을 하는 거지. 교사와 아동들 둘이서가 아니라 교사와 아동들끼리 공동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다음으로 공동 주제망을 완성을 했으면 질문 목록을 작성하는데, 이 주제망을 우리 아까 작성할 때 아동들이 근데 그거 뭐예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 그것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거지. 뭐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 그래서 뭐 궁금이 목록을 만들어서 현장 견학 갔을 때, 뭐 전문가 면담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질문 목록까지 작성을 했으면 이제 전개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탐구조사 활동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궁금이 목록, 질문 목록을 만들었잖아.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뭐 탐구조사 어떻게 할까? 뭐 책 볼까? 신문 볼까? 인터넷 볼까? 이렇게 논의하고 그걸로 조사를 하는 거지. 조사하고 나서 활동 결과물로 뭐 서로 친구들끼리 공유하고 했으면은 이제 현장 견학을 가. 현장 견학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장 견학은 프로젝트에 대한 아동의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단계라서 엄청 중요해. 그래서 현장 견학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준비 활동, 현장 견학 활동, 현장 견학 사후 활동 이 순서로 또 진행이 돼. 뭐 현장 견학을 위한 준비 활동으로는
아까 질문 목록 만들었잖아. 궁극이 목록, 질문 목록을 토대로 우리 가서 뭐 볼 거야? 우리 가서 뭐 조사할 거야? 뭐뭐를 볼 거야? 이렇게 준비 활동 해야 되고, 가서 현장 견학 활동에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렇게 사진 찍고 녹음해놓고 영상 찍고, 이제 사후 활동으로는 아까 영상 찍고 한 거 보고, 그리고 뭘 봤는지 뭐 점토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질문이 나오면 또 그 질문을 수집해서 또 다음에 견학 갈 때 사용하고, 이제 현장 견학을 갔다 온 후에 세 번째가 전문가 초청. 이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또 새롭게 뭐 새로운 질문이 아까 제기됐다 했잖아. 그걸 또 물어보고. 그럼 이제 전개 단계가 끝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 전시하고 발표하는 단계지. 이제 주제망 질문 목록에는 다 동글뱅이 표시 다 이루었다는 동글뱅이 표시되어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를 언제 시작하냐, 이게 좀 교사에게 있어서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주제망과 질문 목록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표시를 하잖아. 뭐 다 거의 80% 이상 다 이루어졌다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뭐 이제 예상 활동이나 뭐 중심 개념 다 충분히 다뤘다고 판단될 경우, 이제 아동 애들이 흥미를 잃었어. 흥미를 잃고 다른 주제에 또 관심을 보여. 이럴 때 이제 연구와 조사를 위한 자원들 다 갖고 가야 됐어. 이럴 때는 마무리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뭐 마무리 단계는 두 개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종결 해설을 준비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온 것들이 있잖아. 프로젝트의 결과들이. 그걸 전시회, 발표회. 이거를 우리 어떻게 공유할까? 전시회 할래? 발표회 할래? 그래서 뭐 정해지면은 역할 분담하고 행사 준비하고, 그리고 뭐 포스터, 홍보 포스터 만들고, 초대장 만들고, 부모님이나 다른 반 친구들이나 다른 교사들, 원장 선생님한테 보내고. 준비를 했으면 이제 전시회를 하거나 발표회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이제 결과물을 이제 우리 교실이나 복도 현관에 다 전시를 했잖아.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영역별로 아동 배치하고, 그리고 뭐 전시회뿐만 아니라 뭐 동급도 했으면은 그걸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요. 도입, 준비, 뭐였어? 준비,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뭐 이 프로젝트 접근법에서의 교사 역할, 첫 번째 협력자, 두 번째 관찰자, 세 번째 안내자, 이렇게 있는데, 뭐 협력자는 간단하게 이제 뭐 우리가 주제나 성장과 관련하여 교사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새롭게 수정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자고, 이제 아동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과제를 숙달하도록 돕는 협력자고, 이제 뭐 아동이 자신감 잃을 때 격려하니까 협력자. 이제 두 번째 관찰자가 이제 민감한 관찰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주제에 관한 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 구성하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관찰을 해야 되지. 아동의 관심과 흥미, 잠재된 역량, 이런 깊이 있는 이해가 수행돼야 되니까 이런 이해들은 다 아동을 보고 관찰한 것에 기반된 것이지. 결국 아까 협력자를 얘기했잖아. 협력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관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지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안내자가 남았는데, 이제 안내자라는 게 적합한 자원을 조달해주고, 뭐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적합한 추후 활동을 이루어지게 해주고, 뭐 프로젝트가 더 풍부해지도록 기반 마련해주고, 이런 거지. 뭐 주제만 구성을 안내하고,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이 프로젝트 자체가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이정표를 제시하며 안내하고, 이렇게 협력자, 관찰자, 안내자 역할을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한다. 그래서 뭐 일과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지. 환경 구성은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활동을 해야 되니까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해서 환경을 구성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또 실생활과 분리되지는 않아야 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영역별 구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 뭐 일과를 구성할 때는 뭐 대부분 유사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융통성 있게 하면 된다. 뭐 도입 단계에서는 하루 일과가 있다면 계획된 활동 시간에만 프로젝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는 아까 전에 뭐 했었고, 이렇게 프로젝트 접근법에 끝납니다. 뭐 부모와 연계를 하나만 말하자면은 이제 부모가 아동과 함께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뭐 지역사회는 이제 지역사회 자체가 현장 견학의 장이니까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다음 수업에서는 우리 파랑씨랑 빨강씨랑 레지오 에밀리아부터 통합 연령까지